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선 사회사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조선 사회사 부분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조선 사회사 관련된 신분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제별 정리해 찾아본 다음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죠. 자, 주제별 정리 테마 15번을 볼게요. 자, 신분제 이제 보는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반상제설과 그 다음에 양천제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양천제설을 보면 16세기 이전까지는 조선 초기 때 해당하죠. 어, 신분적으로 양인하고 청인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설이야. 그 양인들은 조용조 같은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그냥 군대도 가고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의무도 이제 짊어진 방면에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거죠. 근데 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의무도 없어요. 예. 물론 천역이라는 의무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양인한 그 개념 안에서는 양반도 있고 상인도 있고 농민도 있고 등등이 있고 이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신분이 상하 이동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 이런 설이 양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속 신분보다는 성취 신분을 되게 강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반상제설은 이 조선 초기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같은 네 개 계층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각 신분과 권리마다 의무가 다르고 세습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성취 신분이 아니라 기속 신분이다. 자기가 어떤 그 수준을 묻느냐에 따라서 뭐 금수준을 묻냐, 은수준을 묻냐, 흑수준을 묻냐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분이 세습됐다. 이런 것들이 반상제설이에요. 그래서 양반의 반자와 그다음 상민의 상자 이렇게 타갖고 반상제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반상제설이나 양천제설이나 공통점은 그 16세기 이후부터는 뭐였다? 반상제설 이제 그 라는 건 인정을 해요. 다만 조선 초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양천제설과 반상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기본적으로 학계에서는 반상제설을 이제 따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양반 있고 뭐 중인 있고 천민 있고 상민이 있는 것처럼 이게 그 기속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사회였다.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사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해갖고 반들라고 주로 이제 학계에서 양천제설에 입각해서 이제 서술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조선시대 양반은 고려시대 양반과 좀 다르죠. 조선시대 때 양반은 고려와 달리 이제 문무부만 고려는 문관과 무반 이렇게 이제 합쳐갖고 양반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문반과 무반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가문까지 다 합쳐갖고 양반이라고 했다. 예. 그래서 그 양반의 지위가 이제 확립된 것이 이제 16세기 때인데요. 16세기 때 중종 때죠. 그래서 중종 때 사족 재규정 그 관련된 조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족을 어떻게 재규정을 하냐.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사족을 이제 양반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이제 보면 이때 사족의 범위는 어디냐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자기 기준 3대까지는 뭐냐면 진사나 생원시에 합격을 하거나 풍간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예. 근데 이때 풍간직은 문무관 풍간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양반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죠. 그래서 그 외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일반 평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라는 개념이 문무반지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까지 다 포함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반들이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의 출신 기반이 항리 집단을 이제 간이날 제한시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냐 관례적으로 이제 그들이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 막아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그 밑에 예전에 같은 부류였던 사람들을 중위로 격하돼요. 그래갖고 이제 16세기 형성 16세기 때 보면 양반과 중인이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고 특히 중인들은 이제 17세기 때
고정화되죠. 그래서 17세기 때부터 이제 중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인들을 이제 차별화시키면서 양반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양반의 수가 늘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대 간직 진출을 제한을 했죠. 그다음 그 외에도 뭐 거주지를 구분을 하거나 양반에 차별을 하거나 자 등등해서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과거 제도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과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하려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평민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잘. 그다음에 과거를 이제 갈 때도 쉴 때도 그 사주단자를 내게 해서 자기 그 할아버지까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딱 보고 그 가문을 보고 이제 뭐냐 합격을 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합격을 하더라도 뭐 그 문벌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배타적 성격 때문에 실제로 평민들이 시험을 보는 거 있긴 있지만 또 거기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주 희귀한 사례죠. 자, 그럼 중인을 볼게요. 이 중인이 조선 전기 때와 조선 후기 때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중인의 의미를 보면 중인은 17세기, 16세기 때부터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이제 뭐냐면 점점 신분적 무역에 자기 예전에 밑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동료였지만 좀 아래에 있었던 설이나 학리, 기술가들을 차별하면서 이 중인한 계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17세기 때 기록에 이 중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예. 그럼 중인은 어떤 말들이냐, 어떤 의미냐,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이 중인한 말의 이제 어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어제 언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역 개념설이 있고요. 그다음 계급 개념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것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자, 지역 개념설이라는 것은 중인 계층이 주로 그들의 집중 살았던 거주지가 서울의 중간 지역에 해당이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급근에서는 이제 사색다방패에 어떤 속하지 않는 그 속한기 때문에 이걸 다 하는 게 그 계급 개념설이 아니라 정치 개념설이에요. 예, 자 정치 개념설이고 양반과 상인이 아닌 중간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급 개념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계급 개념설이죠. 계급 개념설. 예, 양반과 상인이 아닌 중간적 입장이 있다. 그래서 계급 개념설 이렇게 정하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중인의 범위를 이제 보면 되게 두 가지로 봐요. 짧은 의미의 범위는 기술 간에 한정돼서 본 반면에 앞에 넓은 의미는 계급 개념에 따라서 양반과 피지배 계급인 양민 사이 중간에 위치하는 계층들을 뭐냐면 그 중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16세기 때가 15세기 아니라 15세기가 아니라 15세기 말 때부터 형성돼서 16세기 때까지 형성됐던 계층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계층으로 이렇게 뭐냐면 불려지게 되죠. 이렇게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인들은 고려시대 때에 비하면 양반 갤러드가 그렇게 별다른 차별이 없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들어가면서 사회 신분증이 제표하는 과정에서 상급 지배 신분층들이 부각되면서 양인 사대부에 비해서 점차 양반 사대부에서 점차 차별시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의관, 역관, 천문관, 지관, 상관, 율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그 행정 발달을 보는 데 실무 한정됐고 그들이 간품직에 들어가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품 소용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 중인에서 이제 보면 이제 아까 그 좁은 범위의 중인은 기술관까지 이제 돼 있고 넓은 범위의 중인은 중간 계층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 중간 계층 넓은 범위의 중인 안에 서울과 향리가 있어요. 예, 서울과 향리. 그래서 서울은 이제 선은 양척의 자손들 얘기하고 어는
첩첩의 자손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이제 그 양반의 자식이었지만 차별 대우 받아서 양반 계층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급 지배층인 중간 계층으로 편입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서라고 해서 그들이 많이 이제 기술관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중서로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중인으로서 이제 동급 취급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들은 서울공고법에 의해서 이 서울공고법 서울은 금고 그러니까 이제 벗을 하지 못해요. 이때 벗이라는 거는 문무가 직을 통해서 벗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 중 그 자손 중에 이제 첩의 자식은 소생은 간직에 진출하지 못해요. 단 아버지의 간직에 따라 제한된 범위가 좀 등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이들은 문과하고 무과도 이제 보지 못해. 어떤 분들은 무과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신분질서 붕괴되고 나서 17, 18세기 이때 이후고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무과를 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문무과 같은 그 뭐냐면 간직에 진출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기술관이나 뭐 치재 등등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뭐냐면 간직에 진출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관의 취재 자체가 등등이 그렇게 높은 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것은 아니잖아요. 예, 풍계 자체가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 이들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한풍소용이 적용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리는 고조 시대부터 사회적 지위가 격화됐죠. 그래서 그들은 지방 가나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데 항역이라고 하죠. 이 항역은 직역의 일적이에요. 직역.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신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역에는 세 가지가 있죠. 네, 군역, 직역, 그 다음에 천역 이렇게 있는데 보통 양인들은 군역을 가지만 양인 중에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과의 직역을 담당하면 군대에 빠지는 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항역도 직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받는 대가로 군대에 빠져요. 대신 월급을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인역이라 가지고 중앙 가나에 포표가 땔감을 공급하는 그런 역이 있고요. 이건 고조 시대부터 호족 견제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건데 나중에 이게 천역화되죠. 그러면서 이걸 항리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 자벽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걸 통해서 자벽이나 한역 이런 것들 담당하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받고요. 대신에 정규군에는 편입돼 있지 않지만 예비군 잡색군에는 편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조선시대 때는 육방항리제를 실시하죠. 그래갖고 육방항리제가 실시돼가지고 대개 보면 수령이 없을 경우에 호장이 수석 항리가 되고요. 예, 물론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이방이 그 수석 항리가 되죠. 자, 육방항리제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그다음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녹봉을 지급받지 않고 외역전도 이제 지급을 받았지만 조선 쪽이 때는 없어져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아까쯤에 항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너희 돈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돈을 안 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일단은 그들은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또 수수료한 목목으로 되게 많이 뛰죠. 그게 오히려 더 국가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실제로 이들은 토착 관리 그 토착 그 세이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땅과 노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계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인들은 이제 건너뛸게요. 왜냐면 양인들은 뭐 그냥 전 인구의 상당한 부가 차지하고 있고 벌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뭐그 흑수저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인들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다만 그 안에 이제 신양 역천이라 해갖고 이계층 있어. 되게 양인 신분으로서 청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신양 역천이라 하죠. 그래서 고된 직역이나 그다음 역에 종사하는 양인들이 신분은 양이지만 천시대에서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 취급받는다. 주로 이제 뭐 나졸이라든지 그다음 수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룻바
나룻배에 있는 것을 운반하는 진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죠. 자, 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제적으로 이제 천민을 얘기하죠. 법제적인 천민을 제일 이제 구성으로 차지했던 것들은 노비고, 그 다음에 백정, 무당, 장기, 강대, 사당, 악공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좀 눈여겨볼 게 노비는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좀 건너뛰고요. 백정이죠. 백정은 예전에 뭐 하척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하척, 뭐 제인 이렇게 뭐 불렸던 사람인데, 뭐 손을 잡거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갈대수를 해서 뭐 그 여러 가지 그릇이나 이런 것들 또 만들거나 등등 고리백정 이런 사람들 해갖고 여러 백정들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가파치니 뭐 고리백정이니 뭐 등등 여기 망나니도 포함되죠. 자, 이런 백정들은 그 유목민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막 떠들어 다니다가 그 당시 세종시대 때 이들을 좀 양민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하척들, 제인들에게 백정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 당시 백정은 일반 농민들을 의미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변질돼서 하척이나 제인 이런 사람 백정이나 불려지게 돼요. 의미가 바뀌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착시켜서 양인화시켜주는 정책들은 결국은 잘 안 됐어. 예. 결국엔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제적으로 계속 천민직을 받고 또도 살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받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번과 2번. 자, 조선 초기에 이제 신분제도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양인 계층의 권리와 의무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 이거 양천제설이죠. 그래갖고 양천제설에서는 15세기 초기까지는 반상제가 성립되지 않고 성취적인 어떤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뭐냐면 지위가 상승될 수 있었다. 이런 설이 양천제설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렇게 기술돼 있고 대개 이제 통동이라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반역마을인 부국은 천민 집단에 종속됐다. 자, 고려시대 때 있었지만 조선 태조 때부터 없어지죠. 틀렸고, 자, 일정한 직역이 없는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다. 고려시대 때 얘기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백정의 의미가 세종 이후부터는 하척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양반은 예학과 부학을 통해 신분적 지위를 강화시켰다. 자, 이거는 조선 초기 때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양난 직후에 이제 성리학적 가치 질서가 강화되는 17세기 이후부터야. 예. 그래갖고 요거는 답이 이제 틀리죠. 조선 초기와 관련된 거니까 1번에 해당하죠.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다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모두 옳은 것은, 자, 이들의 명칭은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서울의 조시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있다. 중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있다. 그래갖고 고관대적들은 대개 보면 북촌, 그 다음에 좀 세력이 있는 가난한 선비들은 남촌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뭐냐면 중인이다. 그래서 대개 보면 오늘날 종로 일대죠. 강교에서 장통교를 지나서 수포구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종로 지역들.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 상인들이 몰려 살았던 지역들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들의 명칭과 관련돼 갖고는 뭐에 입각해서 얘기했어요? 지역 개념설에 입각한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그 두 가지 설이 더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계급 개념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정치 개념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역 개념설이 마치 주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학계에서는 그 지역 개념설이 아니라 계급 개념설이 주류예요. 그래서 딱 양반과 일반 평민의 중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중인 해갖고 계급 개념설인데 여기에서는 지역 개념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법제상 문과 응시가 가능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서울은 아니냐 했더니 서울은 법제상 불가능했지만 좁은 부분의 중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관이나 뭐 좀 약간 넓은 향리는 법제상으로 문과 응시가 가능했어. 그렇지만 간행 쪽으로 막아버렸죠. 자, 예를 들어 뭐 향리가 이제 문과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사전에 야, 수용대에게 허가를 맡아야 돼. 근데 수용 허가를 안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제상 문과 응시를 가능했지만 간행상 막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이 기술과로 등록에 따라서 동률로 인식돼서 나중에 중소층이 되죠. 예. 그래서 중인가 서울계층도 해갖고 이제 불려지게 되죠. 조선후기 때는. 자, 조선후기에는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어떤 그 위상을 높여갔다. 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이제 신분이 이제 그 상승운동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중인들의 경제력도 상승되고, 그래서 중인들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돼. 그걸 위양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기술직이 천시되고 세습화되면서 15세기 때부터 양반과 상민의 중간 집단이 신분이 고착화됐다. 요거는 좀 틀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때는 중인층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양인들의 어떤 차별을 받아서 양반들의 그래가지고 있다가 언제 고착화 되냐면 17세기 때 이후부터 고착화돼. 그래갖고 이때부터 중인이라는 용어 쓰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때부터 형성돼서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면서 고착화됐다. 그래서 틀리고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학계의 이제 통설적인 견해를 적어놨으니까 일단 틀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주요 법정과 관련된 문제요. 3번과 4번 문제가. 그러면 요걸 이제 보기 전에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관련된 법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정리해보고 이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조선의 법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테마 14번. 자, 조선 초기의 법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조선 건국전은 종도전에 의해서 편찬된 사천법전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대 위양 육전체제는 그 뒤에 법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경제 육전이라든지 뭐 건국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줘요. 자, 경제 육전은 태조 6년에 조준이 편찬되고 최초 공식적인 법전인데 육전변론이 소교 형태로 이제 법안을 정리했다. 예, 그래서 조선의 그 아까 조선 건국전에 조선 건국전에 영향을 받았고 육전변론이 정리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건국대전을 볼게요. 건국대전은 이제 세조 때 이제 만들어져서 성종 때 완성된 법이죠. 법전.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법을 이제 만든 게 기존의 법을 정리한 거고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전 자체는 기존의 법을 새롭게 정리한다는 의미지, 새롭게 뭐 법을 만들었다. 그 의미에서 이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건국대전이라든지 뒤에 이제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해통 이런 법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법을 이제 정리를 했던 거죠. 자, 건국대전의 목적은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어떤 전제 정치를 마련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인 통치구범을 확립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건국대전의 편찬 원칙을 볼게요. 이거는 뭐 조선시대 때 전반적인 편찬 원칙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러니까 대명률은 유리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 이 대명률을 이제 그 명나라 들어왔는데 특히 이 대명률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왜냐면 고려 후기 때 부정부패가 많았다 보니까 그걸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명률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대명률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야. 왜냐면 대명률은 우리 중국의 실정에 맞는 법이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명률 중에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법들이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계약을 보내는데 뭐 예를 들어 10,000리, 20,000리 뭐 이렇게 보내는 법이 있고 어떤 건 뭐 짜주면 3,000리, 5,000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중국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중국의 법과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경우에는 따로 건국대전 형전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리한 조칙들을 모아갖고 기록을 내놨어요. 형전에. 그래갖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경우엔 우선적으로 건국대전 형정이 적용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명령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법 중에 일시적인 법이 있고 영구집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때 시기적으로 이제 실시했던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영구하게 누구나 어떤 시대에 적용하는 법 이런 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법은 건의집법이라고 하고 욕이라고 하죠. 영구집법은 건국집법이다. 이 전이라고 해. 그래서 일시적인 법은 정리를 하라고 건국대전에서는 영구집법을 정리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각각 육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부에 따라서 육부, 이부, 형부, 예부, 공부 이걸 등등 해갖고 육부에 따라서 편찬을 했다. 그 다음에 조전선언 준수 원칙이 있죠. 국가 만세 통행 직유. 그래서 이거 원전 조문을 그대로 두고 조문 밑에 고쳐야 할 내용의 각주를 다는 방식이야.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은 건국대전이죠. 그걸 원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할 때 그걸 없애지 않고 만약 뒤에 속대전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자 할 경우에는 그 속을 쓰죠. 그다음 대정통관 증, 그다음에 보. 그래서 종전의 구조를 없애지 않고 거기에다가 줄을 붙이는 식으로 속이니 증이니 보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하냐? 그 당시 중국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막고 조선의 현실 법과 서로 절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준선언, 그 예전에 성황의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치지 않고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새로운 법이라든지, 그다음 중국의 새로운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현실에 만들어진 법을 절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전선언 준수 원칙, 그다음에 국가 만세, 통행직유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령보다 우선 적용되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집법 중에 어디를 편찬한다? 영구집법을 육전에 따라 편찬을 했고 그 다음에 조전선언 준수 원칙에 따라서 원전인 건국대전을 그대로 조문을 둔 채 그 밑에 줄을 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그럼 건국대전 구성은 아까 육분 방식, 육전 방식으로 했죠? 예, 육전을 좀 고쳐주시고, 예. 그래서 이전, 호전, 그다음 예전, 병전, 현전, 공전 이렇게 했어요. 육전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나왔지만 보통 왕의 명령을 교라고 하죠. 교. 예. 그래서 모든 입법 절차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만 그 당시엔 왕의 명령을 통해서 통과돼. 교지 또는 이걸 좀 세부화시킨 것이 전지, 교지나 전지란 이름으로 이제 내려주면 이것을 이제 각 관청에서 받아요. 그래서 뭐 지역 관청이라든지 그다음 각부의 간서들. 근데 받을 때 대개 보면 어떻게 받냐? 되게 육부에 따라서 받아. 육부. 그래서 육부에서 일단 받고 그걸 밑에 있는 간청에서 다 나눠주죠. 그걸 배분을 시켜줘. 이렇게 법률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 간청마다 요걸 이제 그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모호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각 간청이나 집안 간청에 맞게 그거를 이제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라든지 조규라든지 규범을 만들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시행세칙 중에 식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규범 이런 것들 판례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그 당시에 마찬가지야. 그래서 조례 조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각 부의 각 간청에서 그걸 일일이 등록을 해요. 예. 이걸
그 각사 등록 이렇게 하죠. 뭐냐면 간청별로 등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일종의 시행을 하죠. 그래서 예표적인 등록이 이제 비변사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비변사 등록에는 이렇게 조례, 조규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 물론 이제 비변사 안에 여러 가지 또 행정 일정도 실려 있지만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간청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되게 보면 육전 방식으로 구성이 됐다. 건국대전도. 자, 그러면 이제 건국대전 편찬의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이거는 제가 이제 국정 7차 지도서에서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 최근에 나온 심부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조선 시기 때 양관관료 체제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 통치 체제를 완별했다. 그다음 여말소추의 고유법을 성문화하여 조준선언하면서 조전 성현화하면서 중국의 무제한 침투를 방파제 역할을 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일본법으로 기준에 삼던 대명률보다도 먼저 실행할 수 있는 특별법 형전이 있다. 그래서 대명률이 우리나라 법에 뭐냐면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들, 예를 들어서 뭐 기한 보낼 때 3천리, 5천리 보내지 못하면 뭐 주저갖고 공짜 빼서 300리, 500리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건국대전 이후의 법전들 볼게요. 거기에 이제 여러 법전도 있지만 뭐 속대전 있죠. 이 속대전도 예전에 말년탄평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조선 후기 때 이제 변화상을 종합 정리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내용들, 조치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대전 통포는 정조 때 정리했죠. 속대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영조와 정조 때 개혁 정책들을 법제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대전대통이에요. 이게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데 19세기 때 이제 세도정치기 때 여러 가지 밀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제대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법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정리를 했어. 이게 대전대통이야. 그래서 19세기 때 수교나 조례를 정리했고 사회변동, 세도정치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 정책들을 법전화시켰다. 자, 그런데 이게 대전대통이 되게 예매하고 모호해요. 물론 다른 법전도 가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육전별로 사항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예, 그래서 만든 것이 육전조례예요. 그래서 대전대통을 보충시키고 시행규칙을 모아서 육전별로 이제 정리를 했다. 그래서 대전대통이 상위법인 데 반해서 육전조례는 그 대전대통이 만들어진 하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3번을 보면 다음은 가와 나의 조선왕조의 주요 법전이다. 자, 이와 관련된 서술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는 보면 조선왕조는 법제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법전 편찬에 구체화됐다. 태조 6년에 중위에도 공포됐던 법이 조준이 만들었던 경제육전이죠. 그래서 이 경제육전은 아까 얘기한 종조전의 조선 건국전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성문화된 법전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전 수찬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성종 때 접어들어 모든 법령을 종합하여 통일된 법전을 완성된 것이 그 유명한 건국대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그 법전의 어떤 편찬 원칙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조의 편찬, 법전 편찬은 영구히 시행할 법규인 건국지법은 전이라고 하고, 그다음 임시로 시행된 법규록은 건의지법은 녹이라 한다. 그래서 시기의 진화에 따라서 녹의 형태로만 편찬됐던 각종 법률이 복잡해지고 법의 적용 혼란이 나니까 당시까지 법령 집행 시행한 것을 추려서 증부안이 즉 전의 형태 건국지법만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제2의 법전이 편찬됐고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다가 뭐냐 속대전이죠. 예. 그래서 건국대전도 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하고 녹 중에 전만 편찬됐고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욕들이 이제 많이 편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정리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 중에서도 점만 또 뽑아가지고 편찬한 것이 영조 때 속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후 반세기 되지 않아 법정과 이후에 제정된 벽군을 모아서 정조 때 대전 통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조선 최후의 법전이었던 대전 회통을 정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가는 정도전이 주관할 편찬했다. 자, 이건 틀리죠. 이거는 조준이 했어요. 조준. 정도전이 이게 편찬된 것은 조선 건국전인데 조선 건국전은 국가의 공식적 인정받지 않는 사천이 개인이 편찬한 법전이에요. 그렇지만 정도전이 그게 조선 건국전 육전 체제, 그러니까 주대에 영향받은 육전 체제가 뒤에 이제 경제 육전이라든지 건국대전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후대의 법률들은 되게 육전 체제에 입각해서 편찬해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왕이 그 당시 교지라든지 전지를 내릴 때 각 간청 육부 형식으로 육부에 따라서 이렇게 수교를 하죠. 그걸 명령을 받고 하달하기 때문에 육전 체제가 형성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나는 건국대전은 국가 만세 통행지교 조전 성현 준수 원칙을 포방하였고 그 당시 형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명령을 따랐다. 예, 이거 맞죠? 그래가지고 그다음 건국대전 편차 원칙,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법전 편차 원칙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형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 거죠? 대명률이죠. 그래서 대명률은 중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이게 아니 말 잘못했네요. 예, 이 대명률인데 이 형전은 이제 뭐냐면 건국대전 형전이야. 예. 그래서 건국대전 형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명률 따랐다. 만약에 대명률하고 건국대전 형전이 충돌할 경우에는 형전을 더 우선시 따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가 편찬한 왕대는 제야 살림의 본거지인 서울을 대폭 정리해서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맞죠? 영조 때. 예. 영조 때 이제 서울 정리를 이제 대폭해서 그 예전엔 제야 살림들은 이제 좀 공론의 주제로 인정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가 편찬한 왕대는 육전조대를 편찬하여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가 엄격하게 시행됐다. 자, 라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편과 관련된 건데 대정통편은 정조 때요. 육전조대는 언제 만들었냐면 대원군 때 그 당시 대전해통을 같이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원군은 대전 회통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의 부서별로 시행 규칙들을 이제 뭐냐면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이게 육전조례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세 번에 걸쳐 갖고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판결하는 거는 세종 때 실시해서 영조 때까지 쭉 지속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엄격하게 시작한 건 세종 때, 뒤에 영조 때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정조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도 03년도 기출문제였는데요. 자, 이게 이제 03년 문제인데 그 앞에 있는 09년 문제보다 더 빨리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거 딱 접하고 나서 맹금에 빠졌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 기본서 뭐 한국사 통론이나 특강에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당황해가지고 못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푸세미도 있고 뭐 그다음 한기대도 있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있었던 내용이 지도서에 있었던 거예요. 국정 지도서. 그 당시 뭐 푸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국정의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을 냈던 거예요. 요거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보면 법례라는 게 있는데 법례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책을 만들 때 그 전에 책의 어떤 사용법, 매뉴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건국대전과 뭐 속대전, 대전통편을 합쳐서 분류하고 대전통편 이후에 수교 뭐 등등을 지금도 시행된 걸 모아서 첨가하고 보충한 한 책으로 하였다. 그럼 이 책은 건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이후에 만들어진 법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 조선 마지막 법전이었던 대전해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자, 육전은 구예와 같이 하고 먼저 건국대전을 수록하되 원자를 쓰며 다음에 속대전을 할 때는 속자를 쓰며 그냥 대전통편을 할 때는 증자를 쓰다. 그리고 그 합론을 해서 조문의 천문은 또 보자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전해통은 보자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선우를 구분한다. 그래서 조전 선운 준수 원칙이 나와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조전선언 준수 원칙에 관련된 구체 내용이에요. 요거는 원칙과 관련된 거, 이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이제 적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4-1번 보면 가해법전이 편찬된 정치적 의의를 쓰시오. 건국대전의 의의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법전을 정리해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를 뭐냐면 마련했고 왕권을 강화했다. 법치 질서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대전 통편인데 대전 통편이 편찬할 당시에 정해진 탕평의 성격을 영조 때와 구별해서 쓰시오. 이렇게 쓰는데, 자, 영조 때 탕평 정책은 완룡탕평이죠. 그 완룡탕평이라는 것은 각파의 온건파들을 이제 적극적 포용하고, 그 다음에 외척들, 그러니까 노론의 명망가들과 외척 집안을 외척을 혼인을 맺어서 이들 외척을 삼아서 적극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이게 완룡탄편인데, 이에 반해 정조 때 중론탄편은 그 완룡탄편과 달리 각파의 명분과 의지가 뚜렷한, 그다음에 원리 원칙주의자들 끌어들여서 서로 간의 세력 균형에 입각한 정치를 중론탄편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 때 만들었던 외척들 다 쳐내죠. 예. 그래서 외척을 배제한 채 했던 걸 중론탄편이죠. 그래서 요와 관련되고 이제 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줄진 수교를 뜻하시오. 그러니까 밑에 수교는 이제 여기 있는데, 수교라는 것은 교지나 전지를 받다. 그래서 각 간청이 교지와 전지를 받을 때 수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받을 때 먼저 기본 단위가 육부죠. 육부에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뭐냐면 법률들은 해당 간청에 보내게 되고요. 그 해당 간청들 그걸 받아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 조규나 조례나 뭐 규범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등록에 실어놓죠. 자, 그래서 이제 수교라는 것은 왕의 조칙을 받는 것, 각 간청이 수용하는 것을 뭐냐면 수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은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푸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럼 위 내용을 참조해서 조선시대 법전의 기본 원칙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원칙 쓰면 아까 전에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령보다 우선시 적용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지법을 구분해서 영구지법을 육전에다 편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나와 있죠. 그 위에 조전선언 준수 원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가 09년 나왔고 03년 나왔기 때문에 09년이면 이거 벌써 10년 지났네요. 예, 보통 10년 주기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때 주요 법전들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5번은 이제 살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기에 살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단 뭐 이거는 고등학교 정도의 지식을 이제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입각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길제의 학품을 계승했죠. 그래서 길제의 제자와 제자들이 살인들을 형성을 했고요. 네, 이건 맞고요. 자, 물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했다. 이거는 15세기 때 간학파, 뭐 뒤에 홍고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강조했다. 네, 맞죠? 이건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대 사상의 조류에 간다였다. 아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그 뭐냐면 훈구파들은 좀 간대했죠. 간학파들은.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살인들은 상당히 배타적이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대표적인 조광조 같은 경우에도 그 소격서 뭐 그냥 있어도 되는데 뭐 도교의 무리는 이단이다 해갖고 끝내는 결국에는 폐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답이 기읍과 디귿 이렇게 쉽게 나오죠. 자, 살인파 6번 문제 볼게요. 살인파의 어떤 세력 기반을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는 뭐 이제 하나하나 골라보면, 한약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교가, 이건 아니죠. 한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만든 지방 관리학교였고, 일반 이제 뭐냐면, 사림들이 거기 공부를 안 해요. 주로 선언을 제사를 하거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현란과는 이제 또 조광조 때 실시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당할 수 있겠고, 집현전 같은 게 세종 때 만들었는데 이때 뭐 사림세력들이 이제 뭐냐 부각되기 이전이니까 주로 이제 간학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간학파들은 그 초창기 때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이제 주도했던 세력들 간학파 또는 뒤에 이제 세조 집권한 때 형성된 훈구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당 이렇게 있는데 도당이라는 것은 이를 총괄하는 핵심 기구야. 어떤 특정한 그 부서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도평 의사사를 얘기하고 조선시대 때 전기 때 의정부, 후기 때는 비변사 뭐 이렇게 이제 도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들 찾아보면 한약, 그 다음에 서원, 한량가, 그러니까 기읒, 디귿, 니읒이죠. 답 1번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은 이제 16세기 때 백운동 서원이 창설된 이후 숙종 때 이르러 서원뿐만 아니라 사옥까지 대대적으로 세워졌다. 그 결과 나타난 그 형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걸 이제 하려면 숙종 때 한국 정치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정치가 세 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국 정치가 갑술한국이에요. 그래서 갑술한국 때 이제 남인들이 자신의 본거지인 영남으로 이렇게 쫓겨나.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세력이 이제 약해지고 물론 그 중앙에 남아있는 세력도 있었어요. 남인 세력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노론이나 노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고요. 지방 향초에 가서 약간의 땅과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양반의 지위를 통해서 뭐냐면 권력을 그다음 항청 사회에서 남들 좀 큰 소리 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자신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양반의 권위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중에 하나가 서원을 사원하고 칭하기 시작해요. 원래 서원하고 사원은 다르죠. 서원은 그 명언들 유명한 그 정도전이나 정도전 아니겠죠? 그 당시 이제 이단 취급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뭐 정몽주라든지 뭐 길재라든지 조광조 이런 사람들 뭐냐 모시는 곳이고 사후라는 것은 자기 조상을 모시는 거야. 엄연히 달라요. 근데 이제는 사후를 서원으로 이렇게 칭하면서 이렇게 뭐냐 자기 조상을 받들게 되죠. 그러면서 서원의 남설화가 일어나죠.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뭐냐 문제가 일어나고 동당 정치의 어떤 말패로 이제 연결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일단은 성향의 봉사 기능이 강화됐다. 이때 성향이라는 것은 자기 조상의 제사야. 자기 조상을 일종의 그 뭐야 명연 성향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다음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분당 정치의 발달보다는 분당 정치의 발패하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정치 이후에는 분당 정치가 발표가 됐고 그 결과가 이제 뭐냐면 서원의 사후와 그다음 서원의 남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벌 중심주의 강화 맞을 수 있겠죠.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8번 문제 볼게요. 8번, 9번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약과 관련된 거야. 한약. 예.
그래서 한약 관련된 내용은 8번, 9번도 있고 뒤에도 문제가 있죠. 예, 제가 아이고 10번도 있고 있겠네요. 대략 3번 거쳐서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풀어보기 전에 항야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약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정리 부분을 해볼게요. 자, 하약의 변천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약은 하약 변천 과정,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일제시대까지 하약 변천 과정과, 그 다음에 하약 보급 과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하약 변천 과정에서 이제 하약을 이제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사족 한약, 주요 한약, 독리 한약,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개 보면 이제 그 9년 단위 한약은 사족 한약과 주요 한약, 수령이 주관한 수용 한약이고요. 그 다음에 구연합 한약 밑에 독리 단위의 한약이 있어요. 이거 독리 한약이라고 하는데 16세기 때는 처음에 한약을 만들 때 조광조 때 이제 실시를 했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괄대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시를 한 거야. 그래서 수정이 주관을 했어. 그래서 이 조광조도 자기가 이제 실시를 했지만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해갖고 비판을 했고 이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고요. 원래 항약이라는 것은 항촌 약효이기 때문에 항촌 자체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주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령이 뭐냐면 일괄적으로 어떤 메뉴에 따라 중앙에서 지침에 따라서 주관하는 것은 별로 잘못된 것이죠. 원래 한약의 지지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조광조가 이걸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탄압받고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한약이 선조 때 널리 보급되죠. 이때 한약은 사족 한약이에요. 그래서 지방 사족도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유황술 중심으로 해갖고 사족 한약이 형성됐고, 이때 향촌 규약인 향규와 거기에 사족 한약에 천석했던 향안이 작성되죠. 그 다음에 이 9년 단위의 사족화장이 만들었 당시에 또 그 밑에 하부 단위인 독리항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독리항약들은 주로 이제 상계 중심이야. 이 상계라는 것은 양반들이 모여서 만든 개예요. 참고로 항약이라는 것은 향촌 규약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이제 어떤 물질적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정통 조직과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한약을 개최하려면 뭔가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유황소에서 개최되고 유황소가 향초가 바뀌게 되죠. 이름 자체가. 그다음 재정적 기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개라는 조직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 이제 개는 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양반들이 만든 개를 상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일반 민중들이 만든 개를 하계인데 그 당시 독리항약은 상계 양반들만 참여한 항약이었어요. 자, 근데 17세기 들어오면서 양날 거치면서 이제 뭐 9년 단위 항약은 사족 항약이 되고 유황소가 이때 이제 항청으로 이제 인허 바뀌죠. 항약이 이제 실시되는 곳. 그다음 독리 항약에도 이제 조금씩 그 변화가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무너진 사회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시키죠. 양난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 원래는 상계만 있었던 양반 사족들만 있었던 독리 항약에 일반 민중들도 참여시켜. 왜 그랬어요? 교화 목적으로. 이들의 성리학적 어떤 가치관을 보호시키려면 교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도 같이 참여시키죠. 18세기 넘어와서 이제 한국 정치 이후부터 붕당 정치가 말피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탕평 정치 시기 들면서 중앙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용 주간에 주요 나라가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국가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회경제 변화도 사족과에 또 단결해야 안 돼. 왜냐면 이제 이 당시 신분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상파화폐 경제 발전을 해갖고 뭐 비합법적인 합법적인 간에 양반의 신분을 많이 사는 계층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사족 안에서도 신양이니 뭐 구양이니 하면서 대항을 하게 되죠. 단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용들이 이 신양과 구양 간에 향전이 일어날 때 누구 편을 들어요? 그렇죠. 돈 많은 신양 편을 들죠. 자, 결국에는 이 신양들이 그 항임들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양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들이 예전에 16세기처럼 독자적으로 이제 항총사의 규약을 만들고 항총사를 장악을 못해요. 예, 이때 이미 수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항총사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청이 예전에 사족 그 항총사의 어떤 중심 역할에
됐던 것이 아니라 보수의 자문기가 되고 결국에는 뭐죠? 어용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때 독립항약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공동납제가 실시되니까 이 공동납제는 마을 단위로 이제 연대 책임을 해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이제 하계가 부과되니까 하계가 떨어져 나가. 예, 우리 왜 우리한테 부과하냐? 더 이상 못 나겠다. 그래서 이들이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하계가 어용화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있고 또 신앙 계층도 공공화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항인지교를 둘러싸고 승리해서 항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세금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납부하면 면제를 받았죠. 근데 이때는 이제 면제를 못 받아. 왜? 수령이 직접 거두니까 수령 징수제가 실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이제 수탈 대상이 이제 되니까 이들도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항약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기존의 항약 어용화 됐으니까 뭐 이해, 도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정소 단계, 그러니까 소를 올리는 단계까지 주도를 해요. 물론 나중에는 밀란이 일어나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 그때는 좀 빼죠. 왜냐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구한말 때 이제 갑오개혁 때 그 당시 항해 조규, 항해 판무 규정 이런 것들인데 갑오개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을미개혁이에요. 예. 그래서 지방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해서 지방의 어떤 자치 발전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자치 기반을 만들어가고 했고 그중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의 기반의 발달을 이용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항해 보급 과정은 이제 항해 번처는 16세기부터 해서 이제 쭉 하고 일제 시대까지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조광조와 그리고 조광조가 몰락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조 때 사림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하역들이 어떻게 해서 상촌사에 뿌리를 내기 시작했냐 이거와 관련된 거야. 원래 그 사림들은 한약보다는 유황소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뭐냐면 누리려고 했어요. 거기 항충사의 기반을 다지려고 했죠. 그래서 그 성종 때 유황소 복립운동을 하죠. 세조 때 이시해난 때문에 폐지했던 유황소 복립운동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황소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항음주를 실시해서 백성들 교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훈구파들이 그 당시 유황소를 장악해. 왜냐면 훈구파들은 그 당시 16세기 때 뭐 대무역 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농장을 확대했죠. 또 식리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지방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황소를 장악하고 거기에서 경제소를 통해 유황소를 지배하는 그래서 경제소 유황소 라인의 어떤 수탈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림들이 나와서 이제 따로 만든 것이 사마소야. 그래서 사마소를 설치해서 그 당시 저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의 협조를 아래서 항음주대나 항사대를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유황소 대신에 이제 제대로 안 됐으니까 두 번째로 된 게 항약이야. 그래서 항약을 이제 널리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김용볼 상소를 통해서 항약 실시를 이제 뭐냐면 주장을 했고 김한국이 이제 이 사람은 조광조일파인데 이 사람이 경상도 강찰사에 가보니까 한약을 또 이제 업무는 보고를 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됐거든. 그래서 중앙에 올라서 이걸 실시하자. 그래서 조광조 그걸 받아들여 갖고 중종의 협력 아래 한약을 실시했어요. 그렇지만 홍고파의 반대로 실패했고 그렇지만 일반 백성이 지지했다. 요때 이제 보급된 한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족 한약이 아니라 사족 중심의 한약이 아니라 수용 중심의 주요 한약, 수용 한약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약의 어떤 본질적 의미, 그러니까 사족 항촌 자체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일종의 새마을운동식의 간제 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광조가 자기가 실시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광조가 몰락하고 나서 이제 사림들이 좀 죽어 있다가 선조 때 되면서 사림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죠. 그때 이제 한약을 이제 보급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가 허염이라는 사람이야.
전국 실시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허혁은 이제 조광조 같은 예전에 김효사님이 했던 방식대로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 통일된 형태의 방식으로 하자. 물론 조광조가 실시했다고 하지만 조광조 그렇게 원하지 않았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했던 건데 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헌혁이.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중앙정부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규범에 따라 한약을 실시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는 그걸 반대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뭘 강조하죠?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강조하죠. 예, 의식주, 현실생활, 개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한약을 통한 교화가 아니다. 그래서 교화가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한약을 실시하자.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한약을 실시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한약이 되냐? 그 예전에 조광초처럼 전국 단위 한약이 아니라 항춘사의 어떤 자치적인 운영에 맞는 그런 항춘 실정에 맞는 한약을 실시해야 된다. 개별 한약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가 이제 항해도 감사도 갈 때 자기 스스로 또 해주 한약을 만들어요.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못하네요. 그래서 전국 실시론과 개별 실시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앞에 항해 번천 내용은 푸셈이 있고 구푸셈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 항해 보급 과정 있죠. 여기 구체 내용들은 이거는 이 12년에 나왔는데 구푸셈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서 제가 찾았냐면 이거 9편이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9편이 내용을 냈어.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것 같지만 대충 이제 뭐냐면 그 눈치를 채고 그냥 찍으면 대충 맞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냈어요. 순서대로 쓰라고 했던 문제니까. 그래서 하향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돼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